하십시오. PD님. 이거는 그냥 재밌게 해야 더 좋아요. 예. 유튜브 방송은. 예. 그러겠죠. 지금 트위터랑 페북은 나가고 있고요. 예. 잠시만 유튜브 실사인 드릴게요. 신문고 TV 동시방송 부탁합니다. 네. 신호 잡느라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큐! 서울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심 백은종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박수현 후보로 부르겠습니다. 네. 후보가 제일 더 와닿는 거니까 선거 때라. 우리 박수현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충남 공주시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 문희상 국회의장 초대 비서실장 초대를 많이 하셨네요. 예, 그래서 초대받아. 그리고 19대 때 대변인, 직업인이 정치인이다. 대변인이 직업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예, 그래서 원내 대변인 2번 하고 당 대변인 1번 했죠. 네. 이렇게 지금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입니다. 오늘 모셨는데 좀 소개 좀 하십시오. 지금 소개하는 거 외에 더 드릴 소개가 없는데요. 더좀 모두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예, 우리 서울의 소리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초대가 제가 아까 초대가 특기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초대받아서 나올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처음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민이 힘드시고 나라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보면 옛날에 하나도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이고 모든 또 인생에 한 번 다 높은 길만 갈 수 있고 높다운 낮은 길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더 단결되고 또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의료 방역 시스템이나 또 민주주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국민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높아지게 된 것도 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얻은 소중한 소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요.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탁 떨어졌고요. 26대에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주시 구역은 청양군이라고 하는 그 선거구에 아주 시골 선거구입니다. 선거구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후보로 도전하고 있는 박수현 후보이고 또 대표님 소개해 주신 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했고 또 언론에서 저를 직업이 대변인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자주 해주셨는데 아마 그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에 대변인이라는 걸 한 번도 하기가 되게 차례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4년 동안에 원내 대변인 2번, 당 대변인 1번, 또 당 대표 비서실장을 2번이나 이제 여기만 그래서 어쨌든 언론인과 많은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당직들을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대변인 직업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는 대통령이 대변인이 아니라 우리 서민, 농민 그리고 코로나19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입니다. 그리고 같이 진행하신 우리 임기만 위원장님. 저는 소개 좀 하십시오. 인터넷 언론인연대 고문 자격으로
같이 공동방송을 진행하는 신문고TV 편집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두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기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치러져야 될 것인가? 이번 선거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마 누구나 다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촛불 광장의 촛불 시민에 의한 촛불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개혁의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개혁에 성공한 전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혁은 그만큼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촛불 혁명에서 만들어진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은 그런 개혁의 완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시기에 치러지는 4.15 총선은 바로 이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야 하는데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개혁 입법을 완수할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대 정신은 촛불 정신의 계승이고 완성이고 이번 총선은 그 촛불 정신의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 총선을 우리가 잘 치러낸다면 바로 시대 정신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역사의 전진이고 또 그렇지 못한다면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인데 뒤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 후손들이라도 이 방향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인데 이번 선거를 잘못해서 우리가 뒤로 돌아오게 된다면 역사의 퇴보 내지는 보류, 시간 낭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좀 농담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이번 선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큰 시대 정신의 흐름 뒤에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와 결코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규정을 지라고 한다면 좀 무거운 시대 정신과 달리 좀 제가 하라고 한다면 이번 코로나19를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떠한 정치인이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훨씬 더 국민의 편에 서서 정말 진지하고 그렇게 대하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고 국민은 지지를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를 뭐와 뭐 이렇게 하나의 대결로 압축시키라고 본다면 코로나19 한번 염두에 두시면 방역과 방관 이렇게 저는 딱 대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가면서 하나 더 이어진 질문이에요. 네. 그건 시대 정신이고 우리 후보님이 이번 선거의 슬로건. 아 예. 그걸 좀 먼저 물어주십시오. 예. 이번 그 충청남도 공주시 구역은 청양군이라고 하는 작은 그 시골 도시에서 선거를 치르는 저의 슬로건은 일할 때 일할 사람입니다. 일할 때 일할 사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지역은 모든 중소도시가 지방도시가 그렇지만 소멸의 위기를 다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그렇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방 소멸을 막아낼 어떤 비전을 만들어낼 그럴 후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목말라 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일할 때라는 얘기죠. 근데 일할 때 반드시 일할 사람, 적합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국민의 지혜인데 저는 그것이 박수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꼭 지역 주민들께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번에 꼭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일할 때죠. 그러면 기호 1번 박수현이다 이런 뜻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일할 때 일할 사람 기호 1번 박수현 이것이 저희 총무 슬로건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때 청와대 대변인밖에 청단 유수십니다. 청양 그 부여 유권자분들 이 말씀만 듣고도 욕심나지 않습니까? 한 표 꼭 찍어야 됩니다. 근데 배은중 대표님 이렇게 말이 청산유수라고 그러면요 말만 잘한다라는 이미지가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담긴 진정성도 좀 봐주시고. 지금 어떤 진정성을 보여줄지. 그럼 여기서 네. 진정성 있는 말씀 한마디 하고 가지요. 질문하신 겁니까? 예, 예. 예. 지금 이제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 후보 박수현의 슬로건은 뭐냐라고 하는 임두환 대표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백운종 대표님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셨는데 예. 정치인으로서 저는 늘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정치인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슬로건인데요. 아니 뭐 어떻게 화려하지도 않고 좀 촌스럽긴 한데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족함은 많지만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정치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애쓰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 정말 중요하죠. 네. 일반 네티즌들은 한일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런 뭐 말씀을 질문 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냥 중요하다. 저희들 생각, 다수의 생각은 우리 미래가 걸리는 문제다. 21대 총선의 의미, 꼭 이겨야 될 어떤 이런 그 의미를 좀 강력하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임두만 대표님 질문에 제가 시대 정신에 담아서 총선의 의미까지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물론 우리 백운영 대표님 말씀대로 한일전이다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가자, 또 긴장 관계로 가서 어떤 표를 얻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늘 안타까운 대한민국 역사 중에 한 부분은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이 후손들이 역사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는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 친대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어떤 시기에 같은 어떤 잘못을 했던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분명하게 청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의 청산, 과거의 청산, 잘못의 청산에는 저는 분명하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실 규명이죠, 정확한. 그리고 사실 규명이 된다면 가해자나 잘못된 사람들이 아주 통렬하고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는 또 한일 청산되지 못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적폐청산으로 불리웠던 굉장히 많은 과거의 헌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옷들을 이제 좀 갈아입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 촛불 광장의 목소리였다면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것들을 법과 제도로 확실하게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의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회 구조는 제 생각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나아가서 과반 이상의 일당이 되어야 문재인 개혁정부의 후반기 임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또 이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시 제도가 바뀌지 않도록 아주 안정적으로 이 제도를 만드는 그런 의석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거다. 그렇게 말씀을 저는 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예. 지금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우리가 불리도 2017년에 그런 촛불 집회들. 촛불 시민 혁명의 목표는 적폐청산인데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촛불 시민 혁명 정부가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정말 모든 그 우리 시청자들도 우리 박수현 후보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다고 깨닫고 열심히들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향해서 먼저 좀 우리 시청자들 감사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저희들은 이 서울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같은 사람들이죠. 또 이런 동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나 관계자들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이시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전진시키는 진정한 애국자이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 뭐 지금까지 크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 뭐 후보들이 원했거나 국가가 원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국난 선거거든요. 국난 선거, 코로나 전국의 국난 선거인데 이 코로나 전국이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처음에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권당으로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런 국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집권당은 굉장한 손해를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책임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전국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 지지율 5% 이상 저는 빠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정말 굉장히 긴장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여론이 굉장히 좀 긍정 반응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국민들께서 이제는 점점 정부의 대처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했던 한 2달 전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예, 저는 이번 코로나19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난을 대하는 정파와 정치인, 정당, 정부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떠하느냐를 국민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은 정권 심판이다, 야당 심판이다 처음에 이런 프레임을 짜고자 했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그것이 이번 총선의 국민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국민께서는 점점 문재인 정부에 신뢰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외람되지만 정말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민주당에게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총선 승리에 큰 견인차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여론이 변하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도시는 그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에 대한 정부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빠르게 변하는 걸 느끼겠는데 아직도 저 제가 뛰고 있는 충청도의 공주, 부여, 청양에는 아직도 수도권의 그 바람이 내려오는 중입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지금 댓글에도 걱정하는 댓글이 있는데 수도권의 바람이 내려갈 거다. 정말 불행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걸 정말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국민들이 지금 세계 어떤 모든 세계인들이 감탄을 해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55% 부정이 38%로 가는 이런 일까지 왔는데 정말 저도 눈앞이 캄캄했다. 공감하고요. 뭐더 저기 그 지나가는 과정에 정치인이시니까 네. 또 여당에 계시니까 국민들을 대신 사드리 묻겠습니다. 어차피 지난 국회에서 그 소수 정당을 국민 뜻대로 뭐 선거법이라고 해가지고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다 해서 연동형을 채택을 했는데 지금 그 채택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거대 정당들에 의해서 지금 좀 나쁘게 말하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제가 속한 민주당마저도 위성 정당이라고 비판받아도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집권당으로서 특히 또 이 선거법, 정당 제도의 개혁을 주도해왔던 집권당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선거제도의 개혁, 정당 제도의 개혁은 정말 아무리 빨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국회가 좀 논의를 해봐라, 정당끼리 논의를 해봐라 라고 하는데도 논의를 하지 않고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한번 번역별 무슨 뭐 비례대표 이런 것 좀 한번 해봐라 라고 중앙선관위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정치권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새로운 선거제도, 정당제도, 뭐 개혁 이런 것들을 겨우 국회가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이제 비례성과 대표성의
이런 원칙들을 좀 강화하고 또 국민이 찍은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그 표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늘 지적하지만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4+1로 그것을 날치겠다 하지만 왜 그런 논의 구조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아니,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왜 학교도 안 오고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그런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논의 구조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첫째, 그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4+1이라고 하는 소위 기형적이라고 하지만 뭐 이것은 제도가 보장하는 것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것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됐는데 기가 막힌 미래한국당의 꼼수가 등장한 거죠.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그 문제예요. 자, 그러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중차대한 21대 의석 구조가 왜곡되게 생겼는데 그럼 집권당으로서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당원들의 뜻이었죠. 우리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74%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집권당으로서는 일단 죄송하다 말씀을 드려야 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 침범을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충돌하기 위해서 그냥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서 위법을 해서 온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 가다가 중앙선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원칙적인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 꼼수만 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도 피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핑계가 아니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리면 그 부분은 더 우리 시민들이 촛불 시민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더 조바심을 내고 만들어야 된다. 저한테도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비례당 만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비례당 때문에 더 논란 없이 가면 되지 않아. 비례당 의석수가 몇 석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역보다 박수원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비례당의 어떤 논쟁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 대표님이 또 대신 선거운동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본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재난특별기금 아, 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어차피 지금 뭐 국난이기 때문에 네네. 국가에서 각 지자체에서 미리 얘기하니까 나중에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고 그러니까 또 황교안 대표도 뭐 40조 얘기할 정도로 지금 재난특별기금 얘기가 다양한 구조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의원님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게 우선 그 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좀 우리가 그 추가 경정 예산을 11조 7천억 규모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출 부분이 8조 5천억인데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저분들이 정부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 규모로 할까? 난 경악했습니다. 예.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처음에 생각을 해 저는 50조 규모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 그 경제 관료들은 늘 보면 뭐 재정 건전성 다 좋습니다. 뭐 살림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워낙 우리가 처음 대해보는 정말 미증유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 관료들도 그냥 관행적으로 지난 메르스 때 준해서 그보다 조금 더 하는 이런 규모의 추경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은 상황 판단이 잘못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100조의 기업부 자금을 말씀하실 만큼 이게 커진 걸 보면 네. 처음에 정부 관료들의 판단은 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3월 5일 날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그 민주당에 이번에 출마하는 공천이 확정된 단수 공천을 막 받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인데 급히 지역별로 좀 서갈통문을 돌려서 저희가 3월 5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한 것이 바로 이 긴급
뭐 명칭이야 뭐 긴급 구호 자금이든 긴급 재난 소득이든 뭐든 특별 재난기금. 그렇게 해서 네.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10명 중 1명으로 참여를 해서 바로 지금 특별 재난 기금으로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으며 불리는 이것의 지급을 그 당시에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3월 5일 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셨던 김민석 의원도 예, 저와 함께 예, 뜻을 예. 같이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정부와 청와대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미온적이었습니다. 예, 예. 네. 그때 바로 이제 야당에서도 헬리콥터식 현금 살포를 한다 막 이렇게 막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 며칠 새로 상황이 변해서 정부도 청와대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야당도 이제는 그런 비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헬리콥터식이 아니라 유럽들도 지금은 전략 폭격기 수준으로 현금을 막 뿌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처음 겪어보는 그런 최초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데 여러 가지 논쟁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방역과 퇴치에 정말 온 국민의 힘을 모아서 완벽하게 힘을 모아 해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런 과정에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민생, 경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지역구 시골에 가보면 정말로 뭐 인적이 끊긴 이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 뭐 전통시장이나 사람이 통행이 풀리면 사람이야 나오겠지만 그래서 장사는 되겠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끊어져 왔던 이 경제 주체들의 이 고리가 끊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업 분야들이 끊어진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끊어진 고리들을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코로나19의 퇴치와 더불어서 이 무너진 경제를 민생을 일으키고 끊어진 경제의 고리들을 어떻게 이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번에 기회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대책을 잘하면 이제 세계의 선진국 질서가 순위가 재편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바로 한국이 G7으로 들어갈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특히 경제 관료,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단기 대책도 잘 해야 되지만 이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를 어떻게 잘 일으켜 세우면서도 정말 새롭게 기왕에 뭐 변화가 있으니까요. 이게 기회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어진 고리, 네. 경제 활동이 끊어진 고리 연결을 우리 시청자분들 빨리 달래요. 긴급 재난 지원 자금 네. 빨리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끊어진 고리를 연결하는 게 저는 그 긴급 재난 자금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빨리 달라니까 지금 이제 말씀대로요. 이 기왕에 그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재정을 그렇게 쓰는데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정확성입니다. 신속성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어제도 제가 그런 막 전화를 받았는데 대통령은 청와대는 그렇게 잘하라 하는데도 저 밑에 내려가면 뭐 어떤 그걸 다루는 구체적으로 기관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서민들이 가서 줄을 서서 대출 신청을 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신청을 하는데 3만 원짜리 예, 막 두 달 후에 나온다, 뭐 서류가 어떻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두 달, 세 달,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요. 대통령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 정부의 그런 대책들이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 신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어디까지 줄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논쟁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주고도 굉장히 욕을 먹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저는 선호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주고 대신에 자기가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그것을 다른 어떤 세금의 형태로 회수하든가 이런 것들이 소위 정확한 어떤 배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것을 둘러싼 지자체가 의견이 다르고 정부 부처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사회적 합의를 빨리 좀 이뤄가는 것이 신속 정확한 이 지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청와대 첫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말씀 주신 이러한 목소리를 아주 꼭 필요한 곳에 꼭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큰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후보님 모셨으니까 후보님 이야기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후보님의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우선 그 부여 청양 공주 유권자들에게 박수현이 이러이러한 사람, 나는 이런 경쟁력이 있다. 아 예. 이거 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에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수연아, 누가 너를 싫어하대? 박수현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잖아 그러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일할 때 일할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결과적으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선거가 아닌 때는 다음 선거 때는 사람 보고 뽑을 거야. 맨날 국회가 동물국회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굳은 결심을 하시다가 선거 때가 되면 이 정당 저 정당 이 후보 저 후보가 막 하는 말에 귀가 살짝 얇아지셔가지고 또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치가 있다면 그 권리를 가지고 국가를 잘 운영해 가야 할 주권자이시기도 합니다.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모습을 잘못 뽑으면 그 집안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저 박수현 부족하지만 성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주 시민, 부여 국민, 청양 국민 여러분, 박수현 부지런한 거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똑똑하기는 적어도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비슷할 겁니다. 능력도 비슷할 거고. 그러나 그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가장 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부지런하냐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부족한 점 많지만 그렇게 4년 동안 19대 때 공주에서 국회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던 그 성실함,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잘 자본 적이 없는 그런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느끼시는 대로 그렇게 일할 때 일할 사람이 될 테니까 평소에 결심대로 그런 사람 하나 보고 저 박수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백 대표님 지금 미래통합당 상대 후보가 정진석 후보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후보와 박수현 후보의 경쟁력, 이걸 좀 스스로 비교가 가능할까요? 정진석 후보보다는 내가 이게 낫다. 요걸 좀 한번 좀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PR 시대고 자랑해야 됩니다. 여태 자랑했는데요. 아니 상대방의 정진석 후보와 비교해서 예. 이런 아니, 좀 그래서 어려운 질문 같은 아니 제가 지역에서 이제 정진석 후보님을 하루에 몇 번씩 만나잖아요. 근데 너무 친하게 합니다 제가. 하고 그래서 늘 정진석 후보께 드리는 말씀이 형님은 나한테 안 돼. 나를 못 따라와. 자존심 상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다른 경력이나 능력은 저보다 훌륭하시지만 제 경쟁력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랬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건 뭐 정진석 의원님 지금 들으셔도 상관없이 매번 저한테 듣는 얘기니까 형님은 저한테 부지런한 거 성실한 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어쨌든 다른 부분은 정진석 의원님 저보다 훌륭하시지만 그 두 가지 측면은 제가 정진석 의원님보다 조금 우위에 있지 않을까. 제가 4시간 자고 일어나면 정진석 의원님은 6시간쯤 주무실 겁니다. 네, 그 공주 부여 청양 유권자 여러분 여기 시청자분 계시면 여기 응원도 좀 해주시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 이 부분은 누구도 못 따라온다. 네. 요거 지금 장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회자들 그쪽에 뭐 유권자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그 가까운 거의 뭐 공주 호계가 좀 쳐가고 그렇습니다. 또 예. 신관동에 또 처가실 분들이 많이 살고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그 저도 관계이시나 여담인데 그 현재의 지역구에 선거 쟁점은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그 설명을 해주시고 그 쟁점별로 어떻게 지금 응대하고 계신지. 예. 아마 저는 그런 프레임을
짜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정진석 의원 후보님께서는 공주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고, 예. 공주보를 부분 해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게 환경부가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주보 부분 해체 문제를 가지고 공주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정진석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의 고 4대강 고 해체 파괴 저지 투쟁위원장인가 하여튼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걸 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공주보에서 맨날 오셔서 막 시위하시고 주민들 동원하시고 뭐 당의 대표님, 원내대표님 막 오셔서 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주가 굉장히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왜 출범을 했냐면 대한민국이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엔에서 분류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1년에 저희가 강수량이 한 1200, 한 뭐 5, 60mm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1인당 강수량은 평균의 11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긴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출범을 했는데 그걸 앞두고 그러면 환경부는 물의 질을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국토부 이런 데는 물의 양을 다루는 부서고 그 각 부서의 의견을 이제 한번 너네들 의견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관리위원회 출범하기 전에 이제 그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니까 의견을 내봐라. 그래서 환경부가 전국 4대강에 대한 그 질, 수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쭉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했던 부서니까 그 환경부 입장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한 것뿐입니다. 결정한 게 아니에요. 공주보 철거 문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최종 확정한 것처럼 공주보를 완전 철거한다. 뭐 오해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 그래서 막 난리를 피웠는데 다시 한번 공주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공주보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정부의 의견이 전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는 그런 의견을 냈지만 환경부는 물이 수질을 중요하는 부서니까 그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죠. 강물을 좀 흐르게 하자는. 그런데 물의 양을 또 관리하는 국토부나 또 농업 용수를 활용하게 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나 각 부처의 의견들이 다를 수 있고 공주시가 바라보는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민의 의견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로 그런 업무가 다 이관이 됐는데 그걸 물관리위원회는 또 그 지역 주민의 의견까지도 다 들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 의견을 정하게 됐는데 저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주 시민의 의견, 부여 국민의 의견 충분히 다 수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되지도 않은 그런 일을 마치 이번에 선거에서 아주 그걸로 선거를 끝내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신 홍보물을 보면 공주보 해체에 찬성하면 1번, 공주보 해체에 반대하면 2번. 아주 딱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홍보물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혀 공주 시민 여러분, 부여 국민 여러분 현혹되셔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또 공주시, 부여시, 부여군의 의견을 충분히, 청양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중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그렇게 아주 최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 선거에 공주보를 파괴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것은 공주시민, 부여국민, 청양군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사수렴을 방해하는 행위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번 선거가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 하나를 뭐 제 공약과 이어질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주보를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문제보다는 충청의 젖줄이라고 하는 금강 전체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좀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 서로 토론하고 합의를 해야 총선다운 일이지 꼭 이 공주보 하나를 가지고 싸우니까 응? 그래서 공주보도 금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박수현의 제1호 공약으로 뭐를 냈냐면 금강에 국가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어요. 지금 전라도 우리 순천에는
순천만 제1호 국가공원 정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2015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2019년 5월 달에 울산 태화강에 제2호 국가 정원이 예, 지정이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두 정원이 특징이 다릅니다. 순천만 국가 정원은요, 아주 그 아름답고 아주 가치가 높은 갯벌, 그 갯벌의 배후에 있는 습지 정원, 육지 정원입니다. 이 갯벌을 보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갯벌과 습지가 특징인 컨텐츠가 된 그런 정원이죠. 울산 태화강은 그 오염이 심했던 태화강을 극복한 그런 오염을 극복한 도심 칭화 국가 정원입니다. 1호 정원, 2호 정원이 다 달라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죠? 같은 정원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금강변을 걷다 이런 생각했어. 공주보 어떻게 할까, 금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올커니 여기에 저 호남에 1호 정원이 있고 영남에 2호 정원이 있으니 이건 지역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춘천에도 3호 정원을 해달라고 한번 요구해보자. 예. 그러면 그 3호 국가 정원을 만들면 자연히 금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논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주보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서천의 저 하구뚝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주보, 확정되지도 않은 공주보를 확정한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저처럼 금강의 국가 정원을 만들자고 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가지고 금강도 살리고 그렇게 공주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논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합의하자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금강과 환경 또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호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영향을 미치며 서로 의지해 살아가게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3호 국가 정원을 금강에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든 슬로건이 사람이 살리는 금강, 그리고 이번에는 금강이 또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금강,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는데 하여튼 질문이 너무 답변이 길어 죄송합니다. 아, 예, 정말요. 근데 지금 시청자들이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야, 멋진. 그렇습니까? 일요 공학이 그거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어요. 이거 좀 더 예.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정말 멋진 공약이다. 이렇게 지금 감사합니다. 그 지금 저기 잠깐 여기서 박수현 TV가 있답니다. 예. 박수현 TV 그 유튜버에 있는데 여러분들 벌써 링크 올라왔는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좀 하세요, 박수현 TV. 박수현 TV를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만들었나요? 그랬더니 그 박수현 TV를 라이브로 하려면 이게 뭐 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된다고 해서 한 3, 4일 만에 탁 같아요. 1000명이 겨우 넘은 정도니까 저를 그래도 여러분 서울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박수현 TV 구독을 꼭 누르셔가지고 저도 좀 한번 만 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000명 구독자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TV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 이번에 박수현 후보의 1호 공약 제3회 이름이 뭐예요? 금강 국가 정원입니다. 국가 정원. 네. 우리 또 그쪽으로 놀러. 그러면 감사합니다. 정말 꼭 만들어 주세요. 네. 정말 멋진 여당이 공약이에요. 왜냐면 그 곰나루라고 옛날에 유명한 그럼요. 네. 곰나루터. 곰나루라고 아주 옛날에 되게 듣고 들었던. 이런 공약 내가 이번 후보들 모시고 공약을 여러 개 들어봤는데 최고의 공약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 올랐는데 어떤 장관님의 보좌관 하신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가능한데 내가 아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 중 가장 매력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하여튼 공주 부여 청양 국민 여러분 외부에서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시거든요. 좀 번쩍 뜨고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금강을 좀 금강답게 만들 수 있는 이 박수현의 1호 공약 제가 3호 국가 정원을 금강에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 꼭 지지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국가 정원이 생기면요. 그 정원을 구경 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제가 우리 공주부여 청양의 어르신들 그 국가 정원에서 아름다운 정원에서 힐링도 하시고 거기에서 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승기는 이미 잡았다. 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역구가 공주, 부여, 청양이지 않습니까?
각 지역구별 특성 공약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 편집부에 잘 기록했다 좀 이거 영상 잘 좀 만들어 각 주세요. 지역별 특성 공약. 네. 지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보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1호 공약도 이걸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언제 발표할까. 그래서 입을 딱 닫고 있다가 네. 마지막 본 홍보물을 딱 보낼 때 거기에 공개를 할까. 왜냐면 다른 후보님들이 혹시 이걸 베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요.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못 베끼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타임을 잡아서 1호 공약을 네. 대대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거는 박수영 거야 공개해놓으라고 이제 침을 딱 발랐는데 네. 이제 각 지역의 대표 공약은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 예. 지역에 각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뭐 인사라도 좀 네. 하시죠. 그 대신에 네, 각 지역종 이렇게 그러니까 일일이 그 대신에 나열하면서 각 지역별 공약은 홍보물을 통해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공주부여 청양의 유권자 여러분 이런 공주부여 청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주부여 청양이 따로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색을 갖되 서로 점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되어서 각각의 특색이 각각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선의 정치를 저는 꼭 이 지역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공주부여 청양을 선으로 다 연결할 수 있는 공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국가 정원은 공주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청양만 부여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주부여 청양을 한 번에 감싸 흐르는 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해보는 공약이 바로 이 또 선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입니다. 지금 우리 임동환 대표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서안에 가는 대천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암에서는 추억의 여관이니까 대천역에서 저는 일반 철도로 부여를 연결하고 청양을 연결하고 공주를 연결해 세종을 연결해서 저 우리 추억의 조치원역까지 연결하는 이 충청산업문화철도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가 박수 한번 네.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부터 절치부심 정말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이미 많은 진행을 해온 것이고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대통령 후보 공약에 포함을 시켰고요.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그때도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해서 그걸 포함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만해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반 이상 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라고 제가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님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저에게 여러분 힘을 주시면 제가 구상하고 제가 만들어 오고 추진해왔던 그런 충청산업문화철도인데 못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금강을 따라서 국가 정원이 펼쳐지고 또 그 국가 정원을 따라서 칙칙폭폭 아름다운 추억의 철도가 여러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철도만 놓는 것이 아니라 저 대천역의 저 바다 서해바다 건너에 있는 저 광활한 중국 대륙을 주목합니다. 저 광활한 중국 대륙의 관광 인구를 어디로? 해상으로 충남의 서해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철도를 태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여에는 정말 중국의 농업인들이 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이 결합된 스마트팜을 볼 수 있는 관광객들을 부여에 내리게 하고 공주에는 우리 백제 역사가 있습니다. 부여에도 있지만 공주에만 있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공주역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에만 있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애초에 중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청양에 내리도록 계약한 관광 계약을 맺어서 청양에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우리 서해안과 세종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중심도시 내륙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를 놓으면서 그렇게 물류와 또 사람이 흐르는 가득한 그러한 철도를 연결해서 우리 공주부여 청양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색이 있대 그래서 선으로 연결해서 금강처럼 선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공약했잖아요. 네. 그걸 빨리 실현시켜달라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힘이 있을까요? 혹시 뭐
다른 사람보다 청와대 대변인 아는 사람보다 대통령님 공약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가서 좀 말씀하시기가 좀 부드러울까요 아닐까요? 전혀 부드럽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철학이 공정, 공평 다 이런 거 아니 아니겠어요? 공약을 지키라는 거니까 이건 공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약 약속 지키세요 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무슨 특별한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약, 대통령님의 공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청와대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또 그 어떤 기회를 거기서 가졌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네. 자, 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입성하시면 다음 됐다고 생각하시고 네네네. 입성하시면 국회의원으로서 거시적인 국가 정책 하나하고 네.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당선시켜준 지역구 정책하고 네. 네.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말씀해 보시죠. 지역구 정책 지금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국회의원은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이고 하나는 또 지역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 대표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국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우선 20대 국회가 정말 법안 처리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3.7%밖에 안 된다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했으니 그 모습을 많이 지켜봤죠. 예. 21대 국회 때 가장 국민이 바라는 국회는 어떤 것일까? 20대 국회에 같이 하는 국회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 20대 그렇습니다. 국회와 다른 국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소통과 협치. 어차피 지금 다당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소통과 협치 국회를 만들지 않으면 국회 운영이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와 다른 21대 국회를 국민은 원하실 것이고, 그런 21대 국회는 뭐냐? 소통하고 협치하는 국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 실력 국회를 국민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재선 국회의원이 됩니다만 오면 아마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일을 막 감당할 그런 재선 의치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국민께서 원하시는 소통과 협치 국회를 만들어서 이 극단으로 달려가는 이 국회를 보고 국민도 사회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할 수 없지만 일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통과 협치 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300분의 1이겠지만 어쨌든 저부터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세우는 목표입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협치가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한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못 버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물론 이거를 정형화시킬 수는 없지만 네네. 강력하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가 얼마쯤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런 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기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예, 예. 그러나 여기서 대통령을 모셨던 대변인으로서 이발 하나 말씀드리면요. 대통령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실용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남들은 원칙의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용적, 아주 실용적. 실용적입니다. 대통령 이런 거였어요. 지금 김동완 대통령 질문하신 것처럼요.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서로 상대방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서로 이 거리가 한 걸음입니다. 예. 근데 서로 목표가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그래요. 여기도 한 걸음 나아가고 여기도 한 걸음 나아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양쪽에서 한 걸음을 욕심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서로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거나 뒤로 충돌해서 떨어지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만 가자. 예. 그러면 충돌 없이 반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서로 입장에서 보면 한 걸음은 못 갔지만 반 걸음은 간폭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간에서 만난 반 걸음이 된 비록 마음에 차지는 않지만 목표에 차지는 않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대통령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걸음을 가려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보다는 반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거기에서 다시 출발점으로 삼아서 반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여야 협상을 해라 라고 늘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수첩에 기록했던 기억이 지금도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서로 충분히 서로 협상을 시작할 때 여야 대표들 간에 우리 반걸음 갑시다. 그리고 당신 원하는 게 뭐요? 그 당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이런 걸 원해. 우리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 빨리빨리 합쳐보고 근데 다 알아요.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근데 서로 얻기 위한 뒤에 숨겨놓은 자기 목표들을 위해서 이걸 합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우리가 선진 국민이 되는 길, 서로 토론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러한 타협의 문화. 이제 이런 것만 있다면 저는 이제 뭐 경제나 뭐 이런 것들 다 선진국이 됐으니까요. 그런 국민 의식의 문제만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렇게 선언해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21대 국회가 그러한 출발점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그 역할을 미약하나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국민의 대표로서 세우고 있는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정말 중요한 이번에 촛불 시민혁명 2017년 이어지면서 서초 여의도 촛불 집회가 이어졌죠. 대한민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남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넘어갔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지금 경제권도 가지고 있고 남편한테 몇 번 찍어서 안 찍으면 쫓겨나지 않으면 이혼이에요. 예. 사실 그 네. 촛불 집회 70%가 여성분이 나왔고 초기에는 90%가 여성분이 있었어요. 우리 여성 유권자 그쪽에는 뭐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이 중요성 네. 이건 인식하고 어떤 공약을 할 때 네. 여성 우대 정책을 펼쳐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여성 유권자분들한테 네. 그 어떤 그 적폐청산이나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지지를 지금 계속하면서 네. 지금 이거 시청자도 한 70% 여성분이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분을 위하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여성 공약을 무엇으로 할까? 근데 청년 공약까지는 제가 되게 이제 준비를 다 끝내 여성 공약을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막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성의 감성의 시대를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여성의 실력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또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여성의 날에 축사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2008년인가 그 시촨성에 그 굉장히 큰 지진이 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소방관 구조대원들이 깜짝 놀란 게 저 어떤 돌더미 속에 콘크리트 더미 속에 이상한 물건이 있어서 보니 이상한 자세로 엎드려서 죽은 시신이 있었어요. 이 디귿자로 꺾어져 있었다고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게 웬일일까라고 그 시신을 구조해 보니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디귿자로 꺾어져 있던 여성의 시신을 드러내고 보니 그 밑에 아기가 담요에 쌓여서 있는 것입니다. 살았죠? 살았죠. 네, 살았어요. 예, 살았어요. 살았죠. 그러니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네. 몸을 이 지탱을 만들어서 이걸 다 지탱해낸 거죠, 엄마가. 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아이에게 핸드폰에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게 뭐라고 했냐면 아가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가 이 글을 읽을 때 엄마가 내 옆에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네. 이 세계인들을 울렸던 그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성이 뭐 육체적으로 약할지는 모르지만 여성은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 속에서 여성이 감당해 왔던 그런 몫들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여성이 그런 능력들과 그런 어떤 감성들이 힘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능력으로 발휘되게 하고 그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동력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얘기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제도로 정립이 돼야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이 생각이 정신이 훈련이 되어야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저니까 그렇게 여성의 능력이
법과 제도로 발휘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에 저 역시 함께 힘을 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속한 시간이 네. 1시간인데 네. 1시간에 이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아니, 다음 지금 중요한 게 네. 여성이 지금 여기 보니까 80%라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유권자가. 네, 네. 지금 여성 공약 어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박수현 후보 꼭 당선되도록 여성의 힘으로 밀어주십시오. 지금 이제 마지막.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편집을 해서 영상을 전국으로 퍼뜨릴 거예요. 예. 모두 발언인데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이 유세. 유세입니다. 유세. 예. 그래서 유세. 공주 부여 청량 유권자와 예. 그분들께 전달하는 말씀이고 뭐 여성분들한테 전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한 뭐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시면 마무리 발언 유세. 네. 잡아가지고 이거 영상으로 해서 전국으로 퍼뜨릴 거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를 좀 진짜 준비를 해왔으면 좋았어요. 그러면 실력을 우리가 볼 수 없이 미리 얘기하면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네. 네.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열한 정치인으로 가장 저열한 정치로부터 정치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가 꽉 막힌 대한민국의 발전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렇게 분연히 국민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4.19 혁명이 그랬고 60 항쟁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촛불 혁명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준 위대한 역사 발전의 기회를 정치권이 법과 제도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21대 총선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또 21대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 열심히 준비했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는 무쇠도 녹일 수 있고 그리고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의 뜨거움으로 그렇게 4년을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가 큰 산을 담을 수 있는 것은 호수가 깊기 때문이 아니라 호수가 맑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예, 정치인들 정말 많은 일들,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그 많은 요청들, 요구들, 시대적 과제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크고 깊은 것보다는 정치인의 영혼이 맑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맑은 영혼으로 국민 여러분의 그 태산과 같은 중요한 명령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정치인 되도록 정말로 애쓰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 아마 저 박수현에게서 보실 수 있는 것은 품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섬김의 정치를 꼭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이건 대선 주자의 발언 같아요. 대선 후보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예. 오늘 박수현 후보님 모시고 네.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네. 멀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박수현 후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총선이 얼마나 엄중한 선거인지 부여, 공주, 청양 유권 여러분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일꾼 박수현 후보 관심 가지고 좀 지켜주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우리가 또 해서 네네네. 뭐 지금 많이 안 보더라도